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승사계 컨설팅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드디어 파트 3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은 임원보수의 법적 성격과 세법의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218페이지입니다. 자, 임원보수의 개념. 임원부수의 개념이 이제 법률적인 의미의 임원부수의 개념입니다. 자,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임원들이 회사를 경영을 하죠. 주주총회에서 임원들을 선임을 해서 그 임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경영을 일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의 관계가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위임 관계에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회사의 관계는 이걸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잠깐 그 뒷페이지 보면 그걸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근로자와 임원으로 구분을 해보면 근로자는 회사와는 고용관계이고요. 보수는 임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임원은 상법상 위임 관계에 있고 위임 보수를 받는 부분이다. 그래서 보수의 기준이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고요. 임원은 위임받은 경영 성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게 보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 비상장 기업이 임원 보수의 개념이 경영 성과에 대한 위임 보수를 받는 거구나. 그래서 회사의 이익이 10억일 때 연봉이 1억이었다고 그러면 회사 이익이 20억이었다고 그러면 두 배 경영을 더 잘한 거니까 연봉을 2억 원을 지급을 해야지라고 실무에서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거의 않죠. 그래서 이 개념에 맞는 그런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비상장 기업의 현실이고요. 사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폐해가 결국은 나중에 주식가치 평가 금액을 높여서 뭐 나중에 이제 상속세 폭탄이 되는 뭐 그런 것과도 다 사실은 길게 보면 다 연관이 돼 있는 그런 개념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임원보수의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위임보수의 개념은 보수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한다는 거예요. 자, 이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는 퇴직 1호금도 임원 보수의 일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임원 보수의 개념과 법률적 개념이 적용이 됐을 때 임원 보수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보면 매년 받는 연봉, 상여금 이런 것들이 보수이고 퇴직이나 퇴직 1호금은 퇴직 당시에 지급받는 보수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퇴직금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법률적 개념은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보시면 임원보수는 월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명칭 불구하고 퇴직 1호금이 다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 위임 보수에 대한 대가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식과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명확하게 우리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관 정비 작업이라든가 임원 보수 기준을 정비하실 때 이 개념을 고려해서 정비 작업을 수행을 해야 하고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무 유의사항 보시면 자, 일단 임원 보수가 이런 퇴직금, 퇴직 1호금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인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임원 보수가 퇴직금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보수와 퇴직금이라는 걸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규정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별개의 소득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우리가 그 명시를 이제 해서 이게 포함되는 그런 효과가 안 생기게끔 하게 될 텐데 그렇지 이걸 모르고 이제 그렇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관에서 임원 보수를 1인당 10억으로 한다라고 한도를 그러니까 보수랑 퇴직금을 구분해 놓지 않고 통칭해서 그냥 임원 보수 10억 이렇게 정관에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특정 연도의 대표가 연봉을 3억을 받고 퇴직을 했든 중간선을 했든 퇴직금을 계산했더니 퇴직금이 15억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임원 보수는 연봉 3억이니까 정관에 정한 10억 한도 범위 내이구나. 퇴직금은 별도 소득 15억 원이니까 이건 별도로 다 비용 인정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법률적 의미의 개념은 이 연봉과 퇴직금이 다 위임보수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 특정 연도 지금 이 사례에서는 연봉 3억과 퇴직금 10억을 합친
18억 원이 임원 보수를 지급받게 된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관에는 1인당 10억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10억을 넘게 지급한 8억 원은 임원 보수 한도 초과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관 정비작 팔 때 신중하게 고려해 가지고 이 내용을 정관에 반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원보수 청구권의 조건은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실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도 법률적으로는 좀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앞에서 보셨던 건 이제 임원보수의 법률적인 개념이었고요. 자, 그럼 우리 세법에서는 임원보수에 대한 거를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총, 이사회 결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세법에서는요. 임원에게 주는 보수 상여금은 사전에 정해진 급여 지급 기준을 정하라는 거예요. 자, 이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보다 초과 지급하면 그거 비용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전에 정한 지급 기준을 정해라. 그러니까 세법에서 요구하는 여기서 말하는 급여 지급 기준은 명칭은 다양합니다. 실무에서는 뭐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이렇게 뭐 제목을 정하기도 하고 임원 보수 및 뭐 상여금 지급 규정이라고 뭐 제목을 정하기도 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목은 어찌 됐든 뭐 급여 지급 기준을 하든 임원 보수 지급 기준을 하든 그 내용에 뭐 보수 내지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언급이 돼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정한 기준을 정해라. 그거보다 더 지급하면 송금 산입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세법에서 정한 이 급여 지급 기준이라는 것은 한도의 개념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사전에 정해진 기준, 그 기준을 정하는데 그거는 줄 수 있는 한도의 개념이다. 이거보다 더 주면 비용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제 돼 있는 거니까 이 지급 기준은 한도의 개념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논거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회사가 이익이 나서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몇 억씩 집행을 했는데 회사에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지급을 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가지고 고생한 임원들한테 상여금을 지급을 하고 그 지급한 거에 대한 세금 다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세무상 모든 의무를 다 이행을 했어요. 그리고 임원에게 성과를 위해서 상여금을 얼마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세법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라는 거예요. 기준을 정하고 그것보다 더 주면 비용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런 기준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없는 상태에서 상여금을 집행했다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이 없이 지급한 금액은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 기준이 없이 지급한 금액은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급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상여금을 집행했다고는 그 상여금 집행액 모두가 다 비용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 그렇죠? 기준이 아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정한 급여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하고 이 기준은 한도의 개념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기준이 없었다는 얘기는 한도 자체가 빵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급액 전부가 다 비용 인정을 못 받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법의 근거에서 우리가 임원 보수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디였을까? 여기 있죠. 지급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 송금 인정이 되고 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송금 무산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상법에서 정하는 내용과 세법에 있는 정한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법에서는 임원의 보수는 정관의 계획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주청 계류로 정한다라고 돼 있고 이 상법 내용을 우리가 이제 그 근거로 해서 주주청계류 계류로 정하지. 그러니까 우리 비상장 우리 정관 종물 진단할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청 계류로 정하는 거는 상장 기업은 이게 바람직하다. 매년 주청에서 임원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비상장 기업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주총에서 계류를 정한다라기보다는 주총이 계류를 정한 별도의 임원 보수 직규정에 의한다라고 해서 위임시킨 다음에 별도의 규정을 정비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자, 세법에서는 일단 급여 지급 기준 사전에 정한 급여 지급 기준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거를 정비하는 그 기관은 정관에서 정해도 되고 주총에서 정해도 되고 이사의 결의에서 정해도 되죠. 사원총회는 유한회사이니까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사원총회 해야 되겠죠.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정관, 주총, 이사의 결의로 정하면 된다. 자, 이 세 개의 기관 중에서 아까 정관에 정한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주주총회 또는 이사의 결의를 통해 가지고 일정한 급여 지급 기준을 정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사회는 이사가 3명 이상의 선임이 돼 있는 상태일 때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럴 때 이사 결의를 정비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맨 마정에 보면 영업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급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이 지급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지급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지급하게 되면 전부 다 비용 인정 못 못 받을 수 있다 해서 이 법적 성격과 세법의 근거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규정 정비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목차서부터 이제 뭐 임원 보수 규정에 대한 종별 진단 뭐 이런 내용들이 쭉 기재가 되어 있고요. 파트 3이 이제 설계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 집행과 관련된 거는 이제 파트 5에서 사후관리 파트에서 따로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어쨌든 1차적으로 임원 보수는 일정한 사전에 정한 급여 지급 기준이 죄송합니다. 사전에 정한 급여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사전에 정한 기준을 뭐 이렇게 뭐 무한정 뭐 크게 정해놓고 뭐 그대로 집행한다고 그래서 전부 다 또 송금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1차적인 조건이에요. 1차적으로는 급여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 2차적으로는 그 집행하는 금액이 영업 성과의 어떤 합리적인 인과관계 내지는 비례 관계가 이제 존재해야 되고 산정한 객관적인 어떤 근거가 또 있어야 되고 2차적인 세무 요건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트 5 사후관리 파트에서 자세하게 보실 거예요. 오늘은 임원 보수의 법적 성격과 세법의 근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절석이 컨설팅 마치겠습니다. 절컨